다사다난했던 2012년 마지막 뉴스와이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정치권 소식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군기 정치평론가와 김경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12년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를 보니까 거세 개탁이 뽑혔더라고요. 예. 혼탁한 세상이다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좀 풀이할 수 있을까요? 2012년 특히 이제 뭐 학교라든지 뭔가 정신적인 이렇게 순결함을 지켜야 될 사람들조차도 순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2012년에 대한 전체적인 회고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뽑았던 것들이 이제 대권 재민, 이제 어떤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무심분립, 신뢰가 있어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도 누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인가 거기에 의해서 최종적인 아마 선택이 갈린 것 같고 아까 잠시 소개하시던데 2013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재구포신 과거의 것은 물러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 네. 또 뭐 여민동락, 국민들과 함께 모두가 즐겁다. 또 원흉회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융합이 되고 모두가 좀 화합해서 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은 현상을 정확히 설명했고 2013년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희망을 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정군기 평론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여서 정말 한 해 내내 이 정치권이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상당한 역할을 우리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제 공론회장을 펼쳐서 그 대통령 당선인을 또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지금 학교에서 뭐 거기에 세탁, 재구포신 이런 뭐 어려운 한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뭐 쉬운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뭐 저는 이합 집산의 과정이 있었고 또 긍정적으로는 합종 연행을 해서 이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또 탄생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뭐 DJ계로 정말 상징되는 분들이 또 박근혜 당선자 쪽으로 오고 또는 또 DR이라든가 정운찬 같은 분들은 또 그 문재인 전 후보 쪽으로 가고 이런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지금 보수 진보 세력 뭐 이게 교차 집결을 한 그런 아주 그 일련의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이 교차 집결에 따른 정치 재편의 결과가 박근혜 당선인이 또 되고 그 박기춘 민주당 또 새 원내대표의 이 양대의 정치 세력으로 기결이 돼서 또 새로운 2013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합, 대탕평을 외치면서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까? 네. 방금도 뭐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누구 한 사람에게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좀 강요를 당하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이 인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인선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새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오늘 인선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의 이제 틀을 구성하게 될 기획조정분과위원이라든가 이제 경제 정책을 다루게 될 이제 경제분과위원회 이런 그 중요한 분과를 비롯한 각종 분과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두 개의 특별위원회에서는 뭐 조그마한 자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검증이 덜 돼서 하다 보니까 자범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이 기조분과위원들 선임에 있어서는 자범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인선은 뭐 많이 아시는 대로 뭐 이제 나올 겁니다. 뭐 크게 그 깜짝 인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인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대변인 인사를 이제 당선인이 했다는 것은 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하고 당선인하고 잘 그 협의를 거쳐서 논의 끝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첫 번째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영 인수부위원장도 함께 이제 투톱 체제로 이끌어 갈 텐데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무난한 인선인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 자체는 이제 첫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어른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연세가 74세고
사회적으로 헌법재판소장 또 대법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존경받을 만한 분을 선택했다. 또 그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전향적인 판결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동성동본 금문이라든지 또 생수라든지 호적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의 과거의 구관습을 개선시키는 어떤 제도 개선의 의견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무게 중심추가 분명한 어떤 위원장을 인선을 하신 것 같고 민주통합당도 상당히 환영했던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진영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지금 그 어떤 후보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공약을 쭉 해서 총괄해서 맡아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이 임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정국의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인사에 있어서 다소간에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이제 포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비서실, 그 당선인 비서실 중에서 좀 인사검증팀을 별도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그런 데야 다양한 어떤 인사 파일이 있지만 어떤 당선인 신분에서는 그 인사에 대한 검증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주위 참모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년특별위원회 그 하지윤 씨인가요? 그분은 이제 포털에 검색만 하면 그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 그 뇌물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은 그 기사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그 아주 쉬운 그 검증조차도 거치지 않은 거는 실무진에 저는 그 큰 실수는 아니고 그 약간 소홀한 그런 미스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그 자칫 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조그마한 실수부터 점검을 한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선인이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이제 대변인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법적으로 변호사 계시지만 제대로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이제 당선인 비서실 구성이 될 겁니다. 또 인수위와는 다르죠. 그러면 그 당선인 비서실에서는 정말 그 인사 검증이 가장 큰 국정이 큰 인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텐데 당선인 비서실의 그 업무 보강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박성규 대변인이 그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게 있는데 본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선인 대변인이다. 다만 인수위가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자기 생각컨대 인수위가 출범하면 인수위 대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이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점을 좀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조금 좀 시스템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제 소소한 잡음들 왜 윤창중 씨를 임명했느냐 또 왜 선거법으로 80만 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박근혜 당선자가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몰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소소한 잡음이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새누리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본인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박근혜 당선자께서 아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금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위법을 보면 그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인수위에서 각 행정부처에 요구를 하면 즉시 협조를 하도록 법 자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정당에서 가령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이렇게 인물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임태희 실장이라든지 그 5년 전에 인수 작업을 좀 했던 사람들을 좀 옆에 좀 도와주십사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실수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 대통합위에는 호남 인사가 3명이나 포진이 돼 있고 또 청년특위는 2030 세대를 좀
공약을 한 것 같고 또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공약도 눈에 띕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께서 첫째는 대통합, 두 번째는 청년 문제, 이 두 가지를 임기 5년 내내 집중적으로 뭔가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의지를 익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환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 호남 인사 집중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이제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선거를 그분들이 이제 한광옥 이제 실장, 전 실장이라든지 또 김경재 씨라든지 또 하나갑 씨 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세워서 호남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대탕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인사를 통해서 호남과의 대통합을 뭔가 시도하겠다 이러면 호남 내부에서 현재 또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남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좀 지역에서 픽업을 해서 가령 광주라든지 전주에서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는 사람을 픽업해서 대통합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그 뭐 김경재 부위원장께서 뭐 해양수산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좀 마찰이나 잡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고향이 광주고 호남인데 이게 특정 지역에 뭔가 이렇게 특정 지역이 뭔가 이렇게 좀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전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뭔가 크게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특정한 사업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또 우리 지역 사람 몇 명이 반드시 무슨 장관이나 핵심 요직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뭐랄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최소한 호남민이 10%면 10%에 상당하는 정도의 어떤 장관 보직이라든지 또 어떤 국가의 중요한 어떤 보직에 있어서 배치받을 수 있는 특별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만족한 것이지 거기에 따른 인위적인 뭔가 어떤 시혜성 조치 이걸로 대탕평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호남을 끌어안으려면 호남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 호남 쪽 인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진념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좀 거명이 됐었는데 그런 내용이 미리 누설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박근혜 당선인을 도우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호남 쪽에서도 지금 이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쪽에서도 마음을 열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진념 씨도 그랬고 또 그 광주 동구의 박수선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영입을 하려다가 지지자들이 결국은 감금 뭐 해프닝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되고 이랬었는데 선거 전까지는 결국은 어떤 지역 의식 뭐 이런 대립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거가 끝났고 앞으로 정말 이 아까 사자성에 나온 대로 원흉 회통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남 주민들도 좀 마음을 열고 새 정부 5년 잘 되기를 빌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의 기운 내지는 의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좋은 인물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뽑아 쓰기 위한 노력을 당선인께서 하셔야 되고 호남인들도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1, 2차 그 인사에서 호남 인사들이 이제 비율적으로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선인이 이 비율을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대통합위원회의 취지를 살리다 보니까 이제 호남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강욱 위원장, 김경재 부위원장, 뭐 인유한 부위원장도 호남분입니다. 사실상 순천, 그렇죠. 거의 출생이고요. 네. 뭐 말투도 완전히 뭐 호남분이고 네. 호남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런 분인데 네. 저는 2차, 3차, 이제 3차, 4차가 되겠죠. 본격적인 이 인수위 분과 인선에서는 이 지역적인 구도 또는 인물 중심의 이런 그 재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강원이나 충청에도 좋은 분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도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경재 부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 대통합위원회의 그 본래의 그 고상한 취지를 그 망각을 하고 그 이해관계,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걸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오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충분히 해명이 됐으니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또 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호남 쪽 이야기도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이번 인선에서 좀 아쉬운 면이 이제 친박계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뛰었던 친박계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인수위로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낼 것이냐. 지금 인사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라는 거 그것도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이냐.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인수위에는 그 친박계 인사들이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라는 그 기구 자체가 정책을 이제 만들어서 새 정부에 넘기는 이런 그 과정을 하는 것이고 또 정권을 인수하는 그런 실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교수나 전문가 집단이 하게 되고요. 이 친박계 정치권 인사들이 들어갈 분야는 이제 정무분과 쪽에 이제 몇 그 분야가 있는데 뭐 비율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 부처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뭐 저는 충분히 그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친박계 인사를 또 인위적으로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대선 캠프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본인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런 그 결실을 이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뭐 비박계로 간다. 뭐 있을 수가 없죠. 정치 도의상 있을 수도 없고 또 당선인은 스킨십이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다 빼버리면 손은 누가 키우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위적인 그런 뭐 그런 친박 비박 구분은 좀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 쓰는데 결국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뜨거운 열정, 두 번째는 업무 파악에 대한 능력, 세 번째는 도덕성, 어떤 준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친박계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자를 도왔던 사람들은 이 열정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당선자를 위해서 뭔가 태평성세를 만들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만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도덕성과 능력 이 두 가지만 갖추고 있다면 뽑아 쓴다면 그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친박계 중에서도 뭐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능력이 영 안 되는데 열정만 앞선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 쓰게 된다면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인수위 지금 몇 명 안 나온 상태고 이제 또 다 나온다고 해서 이게 2달짜리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2달 후에 본 장관 임명이라든지 국정 전반의 어떤 요직을 임명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각 최소한 인구의 비례에서 어느 정도 좀 비율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아마 인사 대탕평의 기본인 것 같고 이 지역적 비례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깨끗한 친박 사람들 적극적으로 뽑아 쓴다면 국민들은 그거 다 납득할 겁니다. 아니,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선거 과정에서 공헌을 세웠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앞장서서 박근혜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사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제 친박계 인사들하고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하고는 역차별도 당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비박계를 중용하다 보니까 이제 헌신에 비해서 그런 역차별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당선자께서 일단 처음에 1년이랄까 초기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탕평의 모습이랄까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니까 그때는 좀 외부 수혈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 같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어차피 국정은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나중에 사랑이 조금 식고 나면 이제 좀 시끄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다시 2년 후부터 친박계가 전면적으로 들어와서 아마 여기저기 뜨거운 열정으로 당선자와 같이 할 수 있는 포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죠. 이 박근혜 당선인의 용인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공천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 4월 총선 때는 또 그 종합상황실장을 시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자력으로 최고위원회에 또 나갔고 그런가 하면 이제 권영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경선 기간 중에 또 안 보이다가 전폭적으로 또 대선 때 활용을 했고 이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오랜 동안의 어떤 권력기관의 속성을 잘 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용인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쭉 뉴스를 한번 검색을 쭉 하고 왔더니 그 박근혜 당선인의 용인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 1000여 명의 인사 파일을 수첩에 이제 갖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체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 아니고 이제 제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체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뭐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잘 실수로 물러난 사람 같은 경우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항상 돌려가면서 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무성 그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권영세 이해운 마찬가지고 지금 이정현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선거 전에 1등 공신입니까? 근데 지금
지금 이 포드 타임빙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서 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텐데 저는 이 교대로 이제 그 인재를 쓰는 그런 박근혜 당선인의 그 특유의 그 용인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한 텀 들어가고 한 텀 쉬고 다시 한 텀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인자라든지 뭔지 새로운 본인을 제외한 새로운 권력의 축이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전권을 쥐고 행사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김무성 선대본부장이라든지 안대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나는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바로 갔던 것이 아마 박근혜 당선인의 그런 스타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중용하고 또 쉬었다가 이 템포 조절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라도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이 이 당선인의 이 그 스타일 정서를 잘 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서병수 총장 같은 경우가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돌았을 때 그 뭐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한번 언급을 했을 때 본인이 과감히 또 욕심을 비우는 그런 그 경우도 있어서 친박계 분들이 그 당선인하고 잘 교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대선 패배 이후 내홍에 시달려온 민주통합당, 새로 선출된 박기춘 원내대표가 흔들리는 당의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을지 민주통합당 30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네, 의원님. 지난 금요일에 3선의 박기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신계륜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꽤 접전 끝에 사람탑을 맡게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기춘이 63표를 얻었던가요? 그리고 신계륜 의원이 58표를 얻었고, 그래서 나 5표 차이 정도인데, 뭐 상당한 접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박기춘 의원이 원내 부대표를 2번이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참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기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임이 되자마자 당초에는 비대위원장도 겸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공약으로 나는 그 원내대표만 맡고 비대위원장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볼 때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하게 되면은 대외적인 업무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을 추스르고 이제 다가올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왜 우리가 이번에 졌나? 이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야 다음에 실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첫째 임무가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어차피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새 지도부를 어떤 틀로 만들도록 할 것이냐. 새 지도부에 대한 준비 작업, 그게 있겠죠. 두 가지를 해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신계륜 의원이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계륜 의원 하면 범친노계로 소속이 됐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에서 어쨌든 친노계 의원들에 대해서 친노계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이게 친노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친노냐, 누가 친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하기도 쉽지도 않고 뭐 친노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친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 패인 중에 하나가 친노가 전면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노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죠. 그런 분들이 좀 자숙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좀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대대적인 개편에 좀 나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는 있습니다. 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안철수 교수가 말하자면은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은, 우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연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그걸 존중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이 환골 탈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내에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인물들, 특히 안철수 교수와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당을 만들게 되면은 또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1,500만 표에 육박하는 표를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1,500만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버리고 새로 당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1,500만이라는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민주통합당 원내 경선 지금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임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노 세력이 쇠퇴를 했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이해찬 대표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둘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은 당대표를 맡고 박지원은 원내대표를 맡아서 당을 대선 체제로 이끌고 가자.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또 비민주적인 당 운영이었다라고 당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호남 세력을 주축으로 한 박지원, 또 친노를 주축으로 한 이해찬, 이 세력의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친노는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약간 쇠퇴한 상태고, 친노가 아닌 비노 내지 반노 위주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금 재편된 과정이다.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선거에 대한 평가, 또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리모델링 작업을 비노나 반노 위주로 일단 진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읽힙니다. 자,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안철수 교수가 반드시 좀 합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금 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신당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 좀 부정적이시던데, 우리 정우희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후보 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서른 의원의 얘기를 듣고 사실 내심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현실 인식이 너무 중진 의원으로서 좀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500만 표를 받은 우리 공당 민주당이 있는데, 안철수 당하고 또 합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500만 표 안에는 시민사회 진영의 표도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안철수 지지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있을 텐데, 서른 의원이 이제 공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말 못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봤고요. 친노가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친노가 반성을 아직 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반성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계륜 의원이 얻은 표가 무려 58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범친노 세력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이 짧은 기간에, 불과 몇 달 안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박기춘 원내대표 말대로 뼈를 깎는 환골 탈퇴,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정말 당 자체 존립조차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노동당이 세계의 조류와 또는 영국의 국민들을 민심과 동떨어져서 마이웨이를 하다가 20년을 광야에서 추위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른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고 해서 민주당이 좀 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잠시 여쭙겠습니다. 누가 지금 이런 내용 속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도 좀 어려울 거란 좀 예측이 드는데,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추대 얘기 나오고 있고,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또 김부겸
전 의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이 모양 좋게 또 쇄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잘 선발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대선 패배의 원인 또 계속된 선거 4번 연속해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앞으로 합당한 미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능력이겠죠. 자, 어제죠.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그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만났습니다. 같은 당적을 가지고 참 만나는 모습. 물론 이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 상당히 분위기가 화해했습니다. 그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네. 사실 그 문재인 후보가 됐다면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수사 문제에 있어서도 뭐 상당한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고 정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화기애애한 것이었고요. 박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를 챙기는 그런 회동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공약을 실천하는데 첫걸음이 되는 6조 뭐 복지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 현직 대통령의 그 협조를 요청한. 사실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좀 거부의 입장이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그 실리를 챙기는 회동이었고요. 많은 분들은 뭐 정치인 사명이라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향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럼 올해 정치권 좀 압축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결국은 큰 변혁일 것 같습니다. 변혁. 예,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내부에서 이제 당의 쇄신 방향을 어떻게 정해 가야 될 것인지 의견이 한 3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영입해서 쇄신을 해야 된다. 또 뭐 쇄신한 이후에 안철수를 영입해야 된다. 또 일부는 아예 그냥 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미국에 가 있는 안철수 전 후보 역시 본인이 직접 창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대변혁, 이 폭풍의 어떤 물결이 흘러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그 정치권만을 그 보기보다는 네. 이제 정치 사역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이 세대 갈등이 이제 극에 달했다는 그런 현 시점이거든요. 2013년이 얼마나 이 또 세대 간의 갈등과 그 균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당선인은 물론 그 야당에서도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올해가 가기 때문에 뭐 간단히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는데 뭐 방금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그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자신들의 표현만 따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딱 걸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뭐고 도대체 내년도에는 어떤 모습으로 민주통합당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한 것이 사회가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적 좌표의 기본값이 보수화로 변했다. 지금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의 어떤 주류적 인식이 보수로 변했다면 민주당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좌쪽에서 중도 쪽으로 상당히 좀 어떤 이념적 우클릭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제 통상, FTA 문제라든지 또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념적 변혁의 어떤 그 변화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항상 구체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또 지난 뭐 총선거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경춘선을 놓아서 어떤 강원도 경제를 구체적으로 살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 현재 이명박 정부가 잘못됐으니까 심판을 해야겠습니다. 쟤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거의 얘기만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어떤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약 또 구체적인 집권, 수권 능력. 그래서 곧 내년이면 지금 내후년이면 지방자치 아닙니까? 1년 한 6개월 남은 셈인데 1년 6개월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2010년만큼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인 공약을 얼마만큼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수권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당원들의 어떤 수권 능력 향상 또 공약 개발 이것이 최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통합진보당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파행에다가 뭐 종북 논란에 이석기, 김재원 의원이
부결까지 되면서 분당된 사태를 맞았습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이 싸늘해진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우선 통진당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뭐 민주당이 워낙 중요하니까 좀 덧붙이면 정말 민주당은 집권을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그 경험이 있는 그 정당입니다. 그리고 야당 시절에는 정말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가지고 정말 그 강력한 대여 그 정책을 잘 투쟁했던 정당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이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중도와 서민층을 위한 그런 정당이었는데 저는 민주당이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만이 다시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보고요. 통진당의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통진당은 이 종북 문제하고 선거 부정 문제 이 두 가지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사실은 이번 그 박근혜 당선인의 가장 큰 공신 중에 하나가 이정희 그렇습니다. 후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이정희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번 선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50대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이정희 후보라든지 그런 어떤 50대의 반응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변해갈까요? 제가 참 이정희 그 전 후보의 그 TV 토론을 보고 많은 생각을 정말 했는데 당시에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에서는 뭐 속 시원하다 뭐 해가지고 말하자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5060은 이제 침묵을 지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투표의 결과를 좌지우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정희 후보의 그 몰매너하고 거친 공격적인 자세는 좋지 않았다는 걸 뭐 삼척 동정제도 알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그 좀 도외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이정희 후보의 그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거친 공격이 또 일부에서는 이게 아주 시원하게 들렸을 텐데 SNS와 인터넷상에 나타난 여론이 전체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상식에 입각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게 정치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쭉 보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정희 후보도 그렇고 또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 어떤 미래를 향한 정책 비전, 사실은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뭐 어떤 비례대표 선거 부정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거의 그 진보 정당이 유일하게 비정규직 문제 또 철탑 위에 올라가서 이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또 가사노동 도우미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말 힘겹게 대변해주는 거의 유일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당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소중하고 또 노동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반대 후보에 대해서 흠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운동들,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잘했고 본인들이 소중하게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폄하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디스카운트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또 민주당도 보면 과거에 BBK 문제라든지 또 이회창 뭐 전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문제라든지 지금도 또 박근혜 후보의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고 그 딸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결국은 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상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집권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위주의 선거운동, 라는 위주의 어떤 자신들의 가치 선전, 가치 광고, 이런 측면에서 행동의 패턴이라든지 선거의 패턴을 바꾸면 민주당도 그렇고 이정희 후보도 그렇고, 이정희 후보 특히 이 통합진보당의 가치를 충분히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마 충분히 사회에서 구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이번 올해 한 해를 참 되짚어 봤을 때 결국에는 50대 정말 새로운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50대가 기존처럼 어떤 고령화 세대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만큼 대학 시절에 사회과학 서적 열심히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한 세대가 있느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민족 부분을 충분히 고민한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 세대의 마음을 누가 얻을지는 좀 더 내년에도 우리가 좀 함께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